엄마, 엄마. 이까짓 김치가 다 무슨 소용이에요? 남편 윤호의 절규가 마당을 가르던 그날 밤, 저는 그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6년째 종갓집 며느리로 시댁살이를 끝내고 몇 달 뒤면 분양받은 아파트로 분가를 하기로 했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시는 며느리 여러분,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항암 치료 4번째 사이클을 막 끝낸 상태였죠. 담당 의사 선생님은 제게 절대 안정을 취하라고 신신당부하셨어요. 면역력이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라 감기만 걸려도 위험할 수 있다면서요. 머리카락은 이미 반 이상 빠진 상태였고 손발끝은 항상 저리고 차가웠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눈 밑은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죠. 그런 제게 시어머니는 갑상선암 별거 아니라더라. 너 내 친구 정숙이 알지? 그 며느리도 갑상선암에 걸렸는데 몇 달 만에 싹 나았더더라. 그러니 김장 정도는 해도 돼. 저는 조심스럽게 올해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김장을 도와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고 병원에서도 절대 무리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대답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몸이 안 좋으면 더 움직여야 한다고, 가만히 누워만 있으면 더 안 좋아진다고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젊었을 때는 아파도 7남매 다 키우면서 일했다면서요. 시어머니는 팔짱을 낀 채 저를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종갓집은 대대로 며느리가 김장을 담가왔다고 300포기는 기본이라고 하셨어요. 제가 시집 온 지가 벌써 6년인데 이제 슬슬 우리 집 김치 맛을 제대로 내야 한다면서 그게 며느리 도리라고 하셨습니다. 300포기라는 말에 저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때는 암 진단을 받기 전이었는데도 사흘 내내 허리를 펼 수가 없었어요. 손은 퉁퉁 부어올랐고 밤에는 온몸이 쑤셔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밭에서 배추며 물을 뽑고 이튿날에는 재료들을 씻고 손질하고 3일째 김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항암 치료 중이라 감이 엄두가 안 나더군요. 계단 한층 오르는 것도 숨이 차는 상태인데 어떻게 300포기를 담근단 말입니까? 제가 지금 항암 치료 중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렸을 때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물이 고였지만 참았어요. 울면 안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울면 더 약하게 보인다고, 엄살 부린다고 하실 테니까요. 시어머니는 그래서 어쩌냐고, 암 환자면 집안일 안 해도 되냐고 반문하셨습니다. 제가 이 집 며느리라면서 친척들 돌리고 동네 어른들 드리고 우리 먹을 것까지 하면 300포기가 딱 맞다고 하셨어요. 금요일부터 시작하니까 준비 잘 해놓으라는 말과 함께 시어머니는 거실을 나가셨습니다. 저는 소파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남편에게 말해야 하나 싶었지만 남편은 출장에 갔다가 이튿날째나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더구나 종갓집 장남으로 태어나 평생 어머니 말씀을 거역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날 오후 내내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마당에 쌓일 배추 300포기를 상상하니 숨이 턱 막혀왔어요. 그날 밤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조심스럽게 이번 주말에 김장을 해야 한다고 300포기를 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호의 얼굴이 굳었어요. 제게 어머니한테 말씀드렸냐고. 저는 말씀드렸는데 며느리 돌이라고 하셨다고 대답했죠. 윤호는 한숨을 쉬며 자기가 어머니한테 다시 말씀드려 보겠다고
올해는 정말 안 된다고 말씀드리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윤호의 말이 통하지 않을 거라는 걸요. 지난 6년간 그래왔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절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특히 종갓집 전통이라는 이름 아래에서는요. 이튿날 무거운 몸을 이끌고 새벽 6시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를 찔렀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나왔죠. 그리고 그곳에는 산더미처럼 쌓인 배추 300포기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초록빛 배추들이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보였어요. 저는 그 앞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저걸 다 해낼 수 있을까, 정말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두꺼운 패딩을 입고 나오셨습니다. 팔짱을 낀 채 저를 내려다보며 배추 겉잎을 너무 많이 떼지 말라고 아깝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칼질을 좀 더 정성스럽게 하라고 우리 종갓집 김치는 정성이 들어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칼을 들었어요. 첫 번째 배추를 집어 들었을 때 그 무게가 평소보다 몇 배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근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거든요. 배추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칼질을 할 때마다 손이 떨렸어요. 집중하려고 애썼지만 자꾸만 어지러웠습니다. 한 포기를 다듬는데도 평소보다 2배는 시간이 걸렸죠. 시어머니는 옆에서 지켜보며 손이 왜 그렇게 느리냐고, 이러다가 언제 다 하겠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죄송하다고만 말할 수 있었어요. 1시간, 2시간이 지났습니다. 해가 떠올랐지만 추위는 가시지 않았어요. 손끝이 얼얼했습니다. 10포기, 20포기, 30포기. 숫자를 세는 것도 힘들어졌어요. 손목이 아팠고 어깨가 결렸습니다. 허리는 이미 펴지지 않았죠. 오전 10시쯤 되었을 때 저는 배추를 절이기 시작했습니다. 큰 대야에 배추를 담고 소금을 뿌렸어요. 시어머니는 옆에서 계속 지켜보며 지시했습니다. 소금이 너무 많다, 적다, 골고루 뿌려야 한다. 배추를 이렇게 놓으면 안 된다는 말들이 끊임없이 이어졌죠. 저는 그저 네, 알겠다고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말을 많이 하면 기력이 더 빠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부터 몸에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날씨는 추운데 왜 이렇게 더운지 이해할 수 없었죠. 어지러움이 심해졌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지고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났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지켜보고 계셨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멈추면 더 오래 걸릴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추를 절이는 작업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무거운 배추를 들어 대야에 담고 소금을 뿌리고 다시 배추를 올리고 이 과정을 300번 반복해야 했어요. 팔이 저렸습니다. 손가락에 감각이 없어지는 것 같았죠. 소금이 손의 상처에 스며들어 따가웠습니다.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피부가 약해져서 작은 상처도 쉽게 생겼거든요. 오후 3시가 되었을 때 시어머니가 점심도 안 먹고 뭐 하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그제야 시계를 확인했어요. 점심도 거른 채 8시간을 일한 셈이었죠. 배는 고프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배가 고픈지조차 느낄 수 없었어요. 온몸이 저리고 아팠으니까요. 손은 이미 퉁퉁 부어올라 있었고 허리는 펴지지 않았습니다. 무릎도 후들거렸죠. 시어머니는 빨리 먹고 오라고 배추 절이는 시간을 놓치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녁 준비도 해야 한다고, 윤호가 퇴근하면 밥을 줘야 한다고 덧붙이셨어요.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제대로 걷기가 힘들었어요. 주방으로 들어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어제 남은 반찬들이 보였지만 입맛이 없었어요.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음식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났거든요. 그래도 억지로 밥 한 공기를 떠서 김치 몇 점과 함께 입에 넣었습니다. 씹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턱에 힘이 없었죠. 삼키려고 하니 목이 막혔습니다. 물을 마시며 겨우겨우 넘겼어요. 밥 반 공기를 먹는데 30분이 걸렸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다시 마당으로 나갔을 때 몸에서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날씨는 추운데 왜 이렇게 덥지? 손으로 이마를 짚어봤습니다. 뜨겁더라고요. 불안한 마음에 화장실로 가서 체온계를 확인했습니다. 37.8도. 미열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항암 치료 중에는 면역력이 극도로 떨어지니까 열이 나면 즉시 병원에 와야 한다고 하셨죠. 감염이 생기면 위험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저는 체온계를 내려놓고 다시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께 말씀드려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오후 내내 배추를 뒤집는 작업을 했습니다. 2시간마다 한 번씩 뒤집어줘야 골고루 절여진다고 하셨거든요. 300포기의 배추를 뒤집는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힘든 일이었습니다. 배추 한 포기 한 포기가 점점 무겁게 느껴졌어요. 팔에 힘이 풀렸습니다. 손이 떨렸죠.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옆에서 지켜보며 배추를 뒤집을 때 조심하라고, 부러지면 안 된다고, 우리 종갓집. 김치는 배추가 온전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조심스럽게 배추를 다뤘어요. 하지만 손이 떨려서 자꾸 실수가 났습니다. 배추 줄기가 부러지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혀를 차셨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고 했다면서요. 저는 죄송하다고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변명할 기력도 없었고 변명한들 소용없다는 것도 알았으니까요. 오후 5시쯤 몸 상태가 더 나빠졌습니다. 어지러움이 심해져서 자꾸 비틀거렸어요. 시야가 흐릿해지고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났습니다. 손발이 저렸고 가슴이 답답했죠.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일했습니다. 배추를 뒤집고 또 뒤집었어요.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생각을 하면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저녁 6시쯤 윤호가 출장 후 돌아왔습니다. 마당으로 달려온 윤호는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윤호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윤호는 제 이마에 손을 대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열이 있다고 병원에 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어요. 저는 괜찮다고 조금 피곤해서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윤호가 시어머니께 은정이 열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그만하면 안 되겠냐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대답은 차갑더라고요. 윤호에게 제 버릇을 좀 고쳐야겠다고 조금만 힘들면 아프다고 한다고 하셨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다면서 김장철만 되면 꼭 이런다고 하셨어요. 윤호가 하지만 은정이는 지금 항암 치료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래서 어쩌냐고 항암 치료받으면 집안일 안 해도 되냐고 반문하셨어요. 제가 이 집 며느리라면서 며느리 도리를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윤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그냥 고개를 숙였어요. 윤호가 미안하다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저는 괜찮다는 듯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사실은 전혀 괜찮지 않았지만요. 울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울면 정말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밤 11시가 되어서야 첫날 일과가 끝났습니다. 저는 샤워도 하지 못한 채 침대에 쓰러졌어요. 온몸이 쑤셨습니다. 손은 너무 아파서 주먹도 쥘 수 없었죠. 손가락 마디마디가 부어올라 있었고 손바닥은 물집이 잡혀 있었습니다. 윤호가 제 손을 마사지해 줬습니다. 파스를 붙여주고 이불을 덮어줬어요. 미안하다고 자기가 어머니한테 더 강하게 말씀드렸어야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하루만 더 버티면 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1시간도 더 버틸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어요. 몸이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으니까요. 잠들기 전에 체온을 다시 재봤습니다. 38.5도. 열이 더 올랐더라고요. 이건 정말 위험한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일요일 새벽 5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저는 일어나려고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겁고 머리는 지끈거렸습니다. 눈을 뜨는 것조차 힘들었죠. 간신히 일어나 체온계를 확인했습니다. 38.9도. 거의 39도에 가까웠죠. 이건 정말 위험한 수치였습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 수치였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은 창백하면서도 볼만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더 많이 빠져 있었죠. 베개에 머리카락이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이 상태로 일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마당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실 테니까요. 비틀거리며 옷을 입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예상대로 시어머니는 이미 와 계셨어요. 아침 일찍 저는 양념을 섞다가 갑자기 비틀거렸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바닥이 가까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쓰러지려는 순간 간신히 대야를 붙잡았어요. 양념이 쏟아질 뻔했죠.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양념 쏟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냐고요. 저는 정신을 차리려고 애썼습니다. 눈을 감았다 떴어요. 심호흡을 했죠. 하지만 어지러움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윤호가 일어나 마당으로 달려온 윤호는 제 모습을 보고 경악했어요. 제 얼굴이 새빨개졌다고, 당장 병원에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윤호가 제 이마에 손을 대보더니 소리쳤어요. 어머니, 은정이가 지금 열이 40도는 넘는 것 같다고, 당장 병원에 가야 한다고요. 시어머니는 무심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아이고, 또 시작이라고, 김장철만 되면 꼭 아프다고 난리라고요. 윤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니, 은정이는 지금 암 환자라고, 항암 치료 중이라고 소리쳤어요. 시어머니는 그래서 어쩌냐고, 암 환자면 집안일 안 해도 되냐고 반문하셨습니다. 우리 종갓집 며느리가 김장도 못하면 말이 되겠냐고, 동네에서 뭐라고 하겠냐고 하셨어요. 체면이 말이 아니라고요. 그 순간 윤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제가 7년 동안 함께 살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눈빛이었어요. 차갑고 단호하고 분노로 가득 찬 눈빛이었습니다. 윤호가 저를 조심스럽게 눕히고 일어섰어요. 그리고 김치 대야로 걸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당황한 목소리로 뭐 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윤호가 말했습니다. 6년이라고요. 6년 동안 은정이가 이 집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아시냐고 물었어요. 시어머니가 윤호에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소리쳤습니다. 윤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매년 300포기를 혼자서 담갔다고, 아무 도움도 없이요. 임신했을 때도, 출산 직후에도, 그리고 지금 암 투병 중에도 그랬다고요. 윤호가 김치 대야를 들어 올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그거 내려놓으라고, 당장 내려놓으라고요.
하지만 윤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게 종갓집의 전통이냐고, 며느리를 죽음으로 내모는 게 전통이냐고 소리쳤어요. 그리고는 김치 대야를 마당에 엎어버렸습니다. 쾅! 김치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어요. 윤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배추를 마구 마당으로 던졌습니다. 아니, 미친 사람처럼 뿌려댔어요. 시어머니는 뒤로 넘어지며 미친놈이라고 소리쳤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그게 내 어미한테 할 짓이냐고 울부짖었습니다. 윤호가 절규했습니다. 이 김치가 뭐가 그리 중요하냐고, 제 아내 목숨보다 중요하냐고, 제 아이들 엄마보다 중요하냐고 소리쳤어요.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냐고, 내 어미한테 대드는 거냐고요. 윤호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오늘부로 저희는 이 집을 나가겠다고,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마당에 쏟아진 김치들, 울부짖는 시어머니, 눈물을 흘리는 윤호. 모든 게 꿈 같았어요. 이게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윤호가 제게 다가와 저를 안아 올렸습니다. 병원에 가자고, 당장 가자고 했어요. 저는 윤호의 품에 안긴 채 의식을 잃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깨어났을 때 링거를 막고 있었습니다. 윤호가 제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열이 40.5도까지 올라갔었다고,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다고요. 환자 상태로는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된다고, 이러다가 정말 위험해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윤호가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고, 미안하다고요. 저는 약하게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고 말했어요. 윤호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요. 이제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자기가 지킬 거라고, 반드시 지킬 거라고 했습니다. 같은 시각 종갓집에서는 시어머니가 엎질러진 김치를 보며 분노에 떨고 계셨다고 합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시어머니는 그날 밤 내내 마당을 서성이며 혼잣말을 하셨대요. 감히 나한테 이런 짓을 하다니, 좋아두고 보자고,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냐고 중얼거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핸드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거셨대요. 부동산에 전화를 거신 겁니다. 몇 달 뒤면 분가할 우리 아파트를 내놓으신 겁니다. 제가 그토록 꿈꾸던 우리 네 식구의 보금자리를 말이죠. 6년 동안 어떻게 참고 살아왔는데, 어머니는 수시로 이 아파트는 나중에 너희 명의로 바꿔줄 거라고, 그러니 종갓집을 잘 지키라고 하셨었죠. 저희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6년 동안 믿고 살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날 밤 그 아파트를 급매로 내놓으셨습니다. 당장 팔라고, 빨리 팔라고 하셨대요. 부동산 중개인이 놀라서 물었다고 합니다. 이 아파트는 아드님 들이시려고 하신 거 아니냐고요. 시어머니는 차갑게 대답하셨답니다. 계획이 바뀌었다고, 당장 팔라고 하셨대요. 저희는 그 사실을 며칠 뒤에 알게 됐습니다. 윤호가 퇴원한 저를 모시고 집에 가는 길에 부동산에 들렀거든요. 아파트 명의 이전에 대해 상담받으려고요. 하지만 부동산 중개인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아파트는 이미 매매 계약이 완료됐다고요. 어머님께서 직접 오셔서 급매로 내놓으셨다고 했습니다. 윤호가 언제냐고 물었습니다. 중개인은 사흘 전이라고 대답했어요. 바로 그날 윤호가 김치를 엎어버린 그날 밤이었습니다. 윤호의 얼굴이 굳었어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저는 윤호의 팔을 잡았어요. 괜찮다고, 우리 그냥 가자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윤호는 핸들을 꽉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턱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고 눈빛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7년이었습니다. 7년 동안 저희가 믿고 살았던 약속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어요. 이제 더 이상 그 집에 매여 있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종갓집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희를 보시더니 고개도 돌리지 않으셨어요. 윤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짐 싸서 나가겠다고요. 시어머니는 그제야 저희를 쳐다보셨습니다. 그래, 나가라고, 당장 나가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덧붙이셨습니다. 아파트는 이미 팔았다고, 너희한테 줄 건 하나도 없다고요. 윤호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저도 따라 들어가 옷가지들을 정리했습니다. 지우와 서연이가 뭐 하냐고 물었어요. 저는 아이들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새 집으로 이사 간다고, 엄마 아빠랑 너희들만 사는 집으로 간다고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안 가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는 여기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짐을 싸는데 2시간이 걸렸습니다. 7년 동안 모은 살림살이들이었지만 정작 저희 것은 많지 않았어요. 옷가지 몇 벌, 아이들 장난감, 책 몇 권. 그게 전부였습니다. 나머지는 다 시댁 물건들이었거든요. 윤호가 짐을 차에 싣는 동안 저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7년을 살았던 집이었어요. 행복했던 기억보다는 힘들었던 기억이 더 많았지만 그래도 제 삶의 일부였던 곳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끝까지 저희를 배웅하지 않으셨습니다.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만 보고 계셨어요. 저희가 나가는 것도 못 본 척 하셨죠. 윤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감사했다고, 건강하시라고요. 시어머니는 대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종갓집을 나왔습니다. 차를 몰고 가면서 윤호가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저는 일단 모텔이라도 가자고 말했어요. 그날 밤 저희는 작은 모텔에서 묵었습니다. 좁은 방이었지만 이상하게도 편안했어요. 시어머니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됐고 언제 뭐라고 하실까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아이들도 신기해했습니다. 엄마 아빠랑 같이 자는 게 좋다고 재미있다고 했어요. 다음 날부터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윤호의 월급으로 감당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았어요. 전세는 엄두도 못 냈고 월세를 알아봤습니다. 여러 곳을 다녀봤지만 마음에 드는 곳을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너무 좁거나 너무 비싸거나 위치가 안 좋거나. 일주일을 헤맨 끝에 작은 오피스텔을 찾았습니다. 원룸형 오피스텔이었어요. 방 하나에 작은 주방, 화장실이 전부였습니다. 평수로 따지면 10평도 안 됐죠. 하지만 깨끗했고 햇볕이 잘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월세였어요. 윤호가 제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살 수 있겠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하다고, 우리 가족만 있으면 된다고 말했어요. 이사한 날 짐을 정리하면서 저는 울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어요. 드디어 자유로워졌다는 안도감, 이제 우리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이 눈물로 나왔습니다. 윤호가 저를 안아줬어요. 미안하다고, 더 좋은 집을 구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게 최고라고, 이보다 좋은 집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우와 서연이는 좁은 공간이 오히려 재미있는지 이리저리 뛰어다녔어요. 엄마 아빠가 항상 옆에 있다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종갓집에서는 방이 따로 있어서 자주 못 봤거든요. 저는 아이들을 안으며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행복하게 살자고 우리만의 행복을 만들어 가자고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윤호의 월급으로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하기가 빠듯했어요. 제 병원비도 만만치 않았죠. 항암 치료는 계속 받아야 했고 약값도 상당했습니다. 저축은 거의 없었어요. 종갓집에 살 때 모은 돈이 조금 있었지만 이사 비용으로 거의 다 썼거든요. 어느 날 저녁 윤호가 통장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걱정하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저는 윤호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겠다고요. 윤호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제 몸 상태로는 일을 할 수 없다고 치료에만 집중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먹었습니다. 뭔가 해야겠다고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몸이 약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그러다 문득 떠올랐습니다. 김치요. 7년 동안 매년 300포기씩 담그면서 터득한 게 있었어요. 나만의 비법이랄까요? 배추 고르는 법, 절이는 시간, 양념 배합. 시행착오 끝에 찾아낸 황금 비율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인정하지 않으셨지만 사실 제가 담근 김치는 맛있었어요. 친척들이 오시면 김치 맛이 일품이라고 칭찬하셨거든요. 동네 어른들도 우리 집 김치가 제일 맛있다고 하셨죠. 물론 시어머니는 그게 다 당신 레시피 덕분이라고 하셨지만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조금씩 변형하고 개선한 부분들이 있었다는 걸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윤호에게 말했습니다. 김치 사업을 해보고 싶다고요. 윤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김치 사업이라니 그게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보고 싶다고 7년 동안 배운 게 있다고 시어머니한테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윤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알겠다고 했어요. 한번 해보자고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인터넷으로 김치 판매에 대해 알아봤어요. 요즘은 온라인으로 김치를 파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블로그, 인스타그램, 온라인 마켓. 여러 경로가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공부했어요. 어떻게 사진을 찍어야 하는지, 어떻게 설명을 써야 하는지, 배송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게 너무 많았지만 하나씩 배워나갔습니다. 윤호도 퇴근 후에 저를 도와줬어요. 포장 용기를 알아보고 배송 방법을 연구하고 가격을 책정했습니다. 저희는 밤늦게까지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세웠어요. 작게 시작하자고 처음에는 지인들한테만 팔아보자고 했습니다. 반응이 좋으면 그때 확대하기로 했죠. 첫 김치를 담근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피스텔 작은 주방에서 배추 10포기를 담갔어요. 7년 동안 익힌 솜씨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배추를 고르고 절이고 양념을 만들고 버무리는 모든 과정에 마음을 담았어요. 이건 단순한 김치가 아니었습니다. 제 새로운 시작이었고 희망이었고 복수였습니다. 김치를 담그면서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종갓집에서 300포기를 담글 때는 고통이었는데 지금은 즐거웠어요. 같은 일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아마도 이건 제가 원해서 하는 일이었기 때문이겠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제 의지로 선택한 일이었으니까요. 배추를 다듬고 양념을 버무리는 동안 저는 행복했습니다. 윤호가 옆에서 도와줬어요. 서툴렀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배추를 씻고 양념을 나르고 용기를 준비했죠. 지우와 서연이도 구경하며 신기해했어요. 엄마가 김치 만드는 게 재미있다고 자기들도 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이들 손을 잡고 함께 양념을 버무렸어요.
작은 손으로 열심히 섞는 모습이 사랑스러웠습니다. 김치가 완성됐을 때 저희는 먼저 맛을 봤습니다. 윤호가 한 입 먹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진짜 맛있다고, 이거 정말 팔 수 있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맛을 봤어요. 객관적으로 봐도 맛있었습니다. 7년 동안의 노하우가 고스란히 담긴 맛이었죠. 적당히 아삭하고 감칠맛이 나고 뒷맛이 깔끔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서 지인들에게 연락했습니다. 김치를 만들어 팔기 시작했다고 한번 먹어봐 달라고요. 처음에는 반응이 시큰둥했어요. 김치야 집에서 담그면 되는데 굳이 사 먹나 싶었나 봅니다. 하지만 몇몇 분들이 동정심에서인지 주문해 주셨어요. 첫 주문이 들어왔을 때의 그 떨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배송을 준비하면서 저는 정성을 다했습니다. 김치를 예쁘게 담고 포장을 깔끔하게 하고 손편지를 써서 넣었어요.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맛있게 드시라는 인사를 적었습니다. 윤호가 택배 상자를 들고 나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과연 맛있다고 해주실까? 다시 주문해 주실까? 일주일 후 첫 후기가 올라왔습니다. 정말 맛있다고 시판 김치랑은 차원이 다르다고 하셨어요. 집에서 담근 것처럼 정성이 느껴진다고 다음에 또 주문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후기를 보며 울었어요.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제가 만든 김치를 누군가 인정해 준다는 게, 제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 후기를 시작으로 주문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인의 지인이 주문하고 또 그 지인이 주문했어요.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죠. 한 달 후에는 일주일에 30포기 정도를 담그게 됐습니다. 많은 양은 아니었지만 저희에게는 큰 의미였어요. 제 김치가 팔린다는 것, 누군가 제 김치를 찾는다는 것이 신기하고 감사했습니다. 수익도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재료비 빼면 남는 게 거의 없었지만 점점 나아졌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 윤호의 월급에 보태기 시작했어요. 생활이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여유가 생긴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었죠. 저는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김치 만드는 과정을 사진으로 찍어 올렸어요. 배추 고르는 법, 절이는 시간, 양념 만드는 법. 제가 7년 동안 배운 것들을 하나하나 공유했습니다. 물론 핵심 비법은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건 제 경쟁력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기본적인 팁들은 아낌없이 나눴습니다. 블로그 방문자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댓글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움이 됐다는 말, 김치를 주문하고 싶다는 말, 응원한다는 말. 모르는 분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됐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세상에는 저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인스타그램도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인스타그램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요. 김치 사진을 예쁘게 찍어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사진 찍는 법을 몰라서 어설펐지만 점점 나아졌어요. 조명을 어떻게 쓰는지, 각도를 어떻게 잡는지 배워나갔습니다. 인스타그램 반응이 좋았습니다. 팔로워가 빠르게 늘어났어요. 100명, 200명, 500명. 주문도 덩달아 늘었습니다. 일주일에 50포기, 100포기.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양이 됐어요. 윤호가 주말마다 도와줬지만 그래도 벅찼습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규모를 키워야 하나? 하지만 몸 상태가 걱정됐어요. 항암 치료는 계속 받고 있었고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도 많았습니다. 무리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죠. 하지만 기회를 놓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어요. 윤호와 상의했습니다. 윤호는 제 건강이 우선이라고 했어요.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가자고, 조급해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윤호 말이 맞았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아무 의미가 없었으니까요. 저희는 주문을 적절히 조절하기로 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받기로 했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인터넷 맘카페에 제 김치에 대한 악성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개였어요. 그 김치 먹고 배탈 났다는 글, 위생 상태가 의심스럽다는 글.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 김치는 철저하게 위생 관리를 했거든요. 배탈이 날 리가 없었어요. 하지만 글은 계속 올라왔습니다. 여러 카페에, 여러 커뮤니티에 비슷한 내용의 글들이 도배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제 블로그에도 악성 댓글이 달렸습니다. 김치 맛이 없다는 댓글, 사기꾼이라는 댓글, 돈만 밝힌다는 댓글.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 제가 뭘 잘못했나? 더 심각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제가 시댁 김치 비법을 훔쳤다는 글이 올라온 거예요. 종갓집 며느리였는데 시어머니 몰래 비법을 빼돌려서 장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가 직접 쓴 것처럼 꾸며진 글도 있었어요. 며느리한테 배신당했다는 내용, 7년 동안 정성껏 가르쳐줬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글을 보고 알았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가 이러고 계신 거였습니다. 저희가 잘 되는 게 싫으셨나 봅니다. 제 김치 사업이 성공하는 게 용납이 안 되셨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방해하고 계신 거였죠.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며느리를 이렇게까지 괴롭힐 수 있을까? 주문이 취소되기 시작했습니다. 악성 글을 본 사람들이 주문을 취소한 거예요. 새 주문도 뚝 끊겼습니다. 일주일 만에 주문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한 달 후에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정성을 다했는데 악성글 몇 개에 무너지다니요. 윤호는 분노했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이건 명백한 영업방해라고 소리쳤어요. 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도 동의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7년 동안 참고 살았지만 이제는 아니었어요. 제 새로운 삶까지 망가뜨리려는 시어머니를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민수 변호사라는 분이었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인상이 온화한 분이었습니다. 저희 사연을 듣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충분히 고소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영업방해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증거가 중요하다고 악성 글들을 모두 캡처해 두라고 하셨어요. 저희는 그날부터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모든 악성 글을 캡처했어요. 날짜와 시간, 작성자 아이디까지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블로그 댓글, 카페 게시글, 인스타그램 메시지, 모든 걸 정리했어요. 생각보다 양이 많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 집요하게 저를 괴롭히고 계셨던 거죠. 증거를 모으는 동안에도 악성 글은 계속 올라왔습니다. 이제는 더 노골적이었어요. 제 실명까지 거론하며 사기꾼이라고 했습니다. 암 환자인 걸 이용해서 동정심을 유발한다는 글도 있었어요. 심지어 제 아이들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 엄마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불쌍하다는 내용이었죠. 그 글을 보고 저는 울었습니다. 아이들 이야기까지 나오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지우와 서연이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나요? 윤호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괜찮다고,
곧 끝날 거라고, 법이 우리 편이라고 위로해줬어요. 저는 윤호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한 달 후 저희는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영업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시어머니를 고소한 거예요. 변호사님이 말씀하시길 증거가 충분하니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고소장이 접수되고 며칠 후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윤호 핸드폰으로요. 윤호가 전화를 받았는데 시어머니는 소리를 지르셨대요. 어떻게 자식이 어미를 고소할 수 있냐고 페류나라고 하셨답니다. 윤호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어머니가 먼저 선을 넘으셨다고 이제 법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전화를 끊으며 두고 보자고 하셨답니다. 자기가 지는 일은 없을 거라고 며느리 주제에 감히 시어머니를 고소하다니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고 하셨대요. 윤호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윤호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가 이길 거라고, 정의는 우리 편이라고 말했습니다. 재판 준비를 하는 동안 저는 김치 사업을 계속했습니다. 주문은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저를 믿어주는 분들이 계셨어요. 단골 고객님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악성글 따위는 믿지 않는다고 제 김치가 최고라고 응원해 주셨어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됐습니다. 저는 더 정성을 다해 김치를 만들었습니다. 한 포기 한 포기에 마음을 담았어요. 저를 믿어주시는 분들께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면 더 많은 분들이 제 김치를 찾아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석 달 후 첫 재판 날이 왔습니다. 저희는 법원에 갔어요. 떨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윤호가 제 손을 꽉 잡아줬습니다. 괜찮다고, 우리가 이긴다고 속삭여줬어요. 변호사님도 자신 있다고, 증거가 명확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법정에 들어갔을 때 시어머니가 보였습니다. 7개월 만에 보는 시어머니였어요. 많이 늙으신 것 같았습니다. 머리가 더 휘어지셨고 얼굴에 주름이 깊어지셨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고개를 돌리셨어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가 저희 측 주장을 설명했어요. 피고인이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증거 자료들이 제출됐어요. 캡처한 게시글들, 댓글들, 메시지들, 모니터에 하나하나 띄워졌습니다. 시어머니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은 그런 글을 쓴 적이 없다고, 누군가 피고인을 사칭한 것 같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저희 변호사님이 준비한 증거는 확실했습니다. IP 추적 결과 대부분의 글이 시어머니 집에서 작성됐다는 게 밝혀졌거든요. 심지어 시어머니 명의의 핸드폰에서 작성된 글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황하셨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셨어요. 변호사와 뭔가 속닥거리셨지만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으니까요.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고인, 이 글들을 작성하신 게 맞습니까? 시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변명하셨습니다. 며느리가 자기 김치 비법을 훔쳐갔다고 7년 동안 가르쳐 준 건데 배은망덕하게 장사를 한다고 하셨어요. 자기는 피해자라고, 며느리가 먼저 잘못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비법이 피고인만의 것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하셨습니다.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김치 레시피는 대대로 내려오는 거라고, 문서로 된 건 없다고 하셨어요. 저희 변호사님이 반박했습니다. 원고는 7년 동안 스스로 연구하고
개발한 자신만의 레시피가 있다고, 시댁 레시피와는 다르다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제가 블로그에 올렸던 글들이었어요. 김치 만드는 과정을 상세히 기록한 글들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독자적으로 연구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어요. 배추 절이는 시간을 조절한 것, 양념 비율을 변경한 것, 새로운 재료를 추가한 것. 시댁 레시피와는 분명히 다른 부분들이었습니다. 재판은 우리에게 유리하게 흘러갔습니다. 변호사님이 준비한 증거들이 하나씩 제시될 때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어요. 특히 제가 블로그에 기록해둔 김치 연구 일지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어떻게 레시피를 개선해 왔는지, 어떤 시행착오를 겪었는지가 상세히 적혀 있었거든요. 날짜별로 기록된 그 일지는 제가 독자적으로 연구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재판장이 증인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증인은 윤호였어요. 윤호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을 시작했어요. 아내가 7년 동안 어떻게 김장을 해왔는지, 매년 300포기를 혼자서 담갔다는 것, 그 과정에서 스스로 연구하고 개발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김장 때 있었던 일을 증언했어요. 윤호는 그날의 상황을 생생하게 설명했습니다. 아내가 항암 치료 중이었다는 것, 열이 40도까지 올랐다는 것, 그런데도 어머니가 김장을 강요했다는 것을 말했어요. 자기가 김치를 엎어버린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아내의 목숨이 김치보다 중요했다고, 그게 잘못된 일이었냐고 반문했어요. 윤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시어머니 측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집을 나왔냐고, 효도하는 아들이라면 어머니를 설득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어요. 윤호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설득이 통하지 않았다고 7년 동안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어머니는 들으려 하지 않으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건강이 최우선이었다고,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어요. 두 번째 증인은 제 담당 의사 김 원장님이었습니다. 원장님은 제 의료 기록을 가지고 오셨어요. 제가 언제 암 진단을 받았는지, 항암 치료를 몇 차례 받았는지, 당시 몸 상태가 어땠는지를 상세히 설명하셨습니다. 특히 그 김장 기간 동안 제 상태가 얼마나 위험했는지를 강조하셨어요. 원장님은 의학적 소견을 말씀하셨습니다. 항암 치료 중인 환자는 면역력이 극도로 약해진 상태라고, 과로나 스트레스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하셨어요. 특히 열이 40도까지 오른 상태는 응급 상황이었다고, 조금만 늦었어도 폐혈증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증언하셨습니다. 그런 환자에게 사흘 동안 김장 노동을 시킨 것은 학대에 가깝다고 말씀하셨어요. 재판장이 시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그렇게 위험한 상태였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시어머니는 몰랐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심각한 줄 몰랐다고, 그냥 좀 피곤한 줄만 알았다고 변명하셨습니다. 하지만 윤호가 반박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다고, 은정이가 항암 치료 중이라고 수없이 말씀드렸다고 소리쳤어요. 세 번째 증인은 제 단골 고객님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제 김치를 주문해 주셨던 분이에요. 그분은 제 김치가 얼마나 맛있는지, 얼마나 정성스러운지를 증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악성 글들이 올라온 후 어떻게 됐는지도 말씀해 주셨어요. 주변 사람들이 그 글들을 보고 주문을 꺼렸다고, 명백한 영업방해였다고 증언하셨습니다. 고객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제 김치는 시판 김치와는 확연히 다르다고, 집에서 담근 것 같은 정성이 느껴진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블로그에 올린 글들을 보면 얼마나 연구하고 노력했는지 알 수 있다고, 그게
단순히 남의 레시피를 훔친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증인 신문이 끝나고 최후 진술 시간이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자기는 며느리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그냥 섭섭해서 그랬다고 하셨습니다. 7년 동안 정성껏 가르쳐줬는데 배은망덕하게 집을 나가서 장사를 하니까 화가 났다고요. 종갓집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저버렸다고 생각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말에는 진정성이 없었습니다. 사과의 말도 없었고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자기를 배신했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글을 올렸다고 하셨어요. 재판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어요. 재판장 앞에 섰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해야 할 말이 있었어요. 7년 동안 참았던 말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6년 동안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집와서 어떻게 살았는지, 매년 김장철이 되면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말했어요. 임신했을 때도, 출산 직후에도, 아이가 아파서 밤새 간호한 다음 날에도 김장을 해야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었다고, 한 번도 도와주시는 분이 없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암 진단을 받았을 때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했어요.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집안일을 해야 했다고, 쉬고 싶다고 말하면 엄살 부린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마지막 김장 때는 정말 죽을 것 같았다고, 그때 윤호가 구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고 말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집을 나온 후 어떻게 살았는지, 김치 사업을 시작한 이유가 뭔지 설명했어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었다고, 제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7년 동안 배운 게 헛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고, 저도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걸 망가뜨렸다고, 악성글로 제 사업을 방해했다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억울했는지 토로했어요. 주문이 취소될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다고, 저를 믿어주던 분들이 떠날 때마다 눈물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고,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미워하지 않는다고요. 다만 인정받고 싶었다고, 7년 동안의 노력을 인정받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 삶을 살고 싶다고, 아이들에게 떳떳한 엄마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니 제발 방해하지 말아달라고, 제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말을 마치고 자리에 앉았을 때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7년 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윤호가 제 손을 꽉 잡아줬어요. 잘했다고, 정말 잘했다고 속삭여줬습니다. 재판장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재판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재판 날짜를 잡겠다고 하셨어요. 판결은 다음 재판에서 내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법정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시어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쳐다보시더니 고개를 돌리셨어요. 그리고 그냥 지나가셨습니다. 한 달 후 최종 재판 날이 왔습니다. 저희는 다시 법정에 섰어요. 이번에는 덜 떨렸습니다. 할 말은 다 했고 이제 판결만 기다리면 됐으니까요. 재판장이 들어오셨습니다. 모두 일어서라는 말에 저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명백한 명예훼손이자 영업방해라고 판단한다고 하셨어요.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며느리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으로 이런 행위를 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재판장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원고가 암 투병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과도한 노동을 강요한 것, 그리고 원고가 독립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것을 방해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셨어요. 가족 간의 문제라고 해도 법을 어긴 것은 명백하다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 그리고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었어요. 또한 인터넷에 올린 모든 게시글을 삭제하고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말라는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만약 같은 행위가 반복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거라고 경고하셨어요.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승소했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어요. 정말 이긴 건가? 정말 끝난 건가? 윤호가 저를 꽉 안아줬습니다. 이겼다고, 우리가 이겼다고 소리쳤어요. 변호사님도 축하한다고, 정의가 승리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시어머니는 멍한 표정으로 서 계셨어요. 많이 늙어 보이셨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시어머니께 다가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시더니 고개를 돌리려고 하셨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을 미워하지 않는다고요. 다만 인정받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서로 각자의 삶을 살면 좋겠다고 더 이상 서로를 괴롭히지 말자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돌아서서 가셨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끝났구나. 7년 동안의 악몽이 끝났구나. 이제 진짜 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쁜 눈물이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지우와 서연이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겼냐고, 이제 괜찮은 거냐고 물었어요. 저는 아이들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다 괜찮다고, 우리 행복하게 살 거라고요.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윤호도 저희를 안아줬어요. 우리 가족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블로그에 글을 올렸습니다. 재판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을 알렸어요. 그동안 응원해주신 분들께 감사하다고, 이제 다시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악성 글들은 모두 거짓이었다고, 법원에서도 인정받았다고 공지했어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댓글이 수백 개 달렸어요. 축하한다는 말, 응원한다는 말, 주문하고 싶다는 말. 따뜻한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읽으며 또 울었어요.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주문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재판 소식이 입소문을 타고 퍼진 거예요. 사람들은 제 이야기에 공감했고 응원하고 싶어 했습니다. 일주일에 100포기, 200포기.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양이 됐어요. 행복한 비명이었지만 동시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윤호와 상의했습니다. 이제 제대로 사업을 키워야 할 때라고, 더 이상 이 주방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어요. 윤호도 동의했습니다. 작은 공장을 알아보자고, 직원도 뽑자고 했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그렇게 크게 키워도 될까?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지만 윤호가 말했어요.
할 수 있다고, 이미 증명했다고, 이제는 더 크게 꿈꿔도 된다고요. 저희는 작은 공장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곳을 다녀봤어요. 너무 비싸거나 위치가 안 좋거나 시설이 낙후되거나 마음에 드는 곳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한 달을 헤맨 끝에 괜찮은 곳을 찾았어요. 작은 공장이었지만 깨끗했고 식품 제조에 필요한 시설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가 부담스러웠지만 재판에서 받은 손해배상금이 있었어요. 그 돈으로 공장을 계약하고 필요한 설비를 구입했습니다. 대형 냉장고, 작업대, 포장기계. 하나하나 장만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저희는 해냈어요. 2달 후 드디어 공장 문을 열었습니다. 직원도 뽑았습니다. 처음에는 2분이었어요. 50대 아주머니 2분이셨는데 김치 담그는 일에 경험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그분들께 제 레시피를 가르쳐 드렸어요. 배추 고르는 법, 절이는 시간, 양념 배합. 핵심 비법은 제가 직접 하기로 하고 나머지 과정은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공장 운영이라는 게 생각보다 복잡했거든요. 재고 관리, 주문 관리, 배송 관리.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실수도 많았습니다. 주문을 잘못 받거나 배송이 늦어지거나 재료가 부족하거나. 하지만 하나씩 배워나갔습니다. 윤호도 퇴근 후에 와서 도와줬어요. 석 달쯤 지나자 안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시스템이 잡혔고 직원분들도 익숙해지셨어요. 주문도 꾸준히 들어왔습니다. 한 달에 1,000포기, 2,000포기. 매출도 늘어났어요. 처음으로 윤호 월급보다 많은 수익이 났을 때 저희는 서로 얼싸안고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어느 날 뉴스에서 독거노인들 이야기를 봤습니다. 제대로 된 식사를 못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뉴스를 보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윤호에게 말했습니다. 독거노인분들께 김치를 무료로 드리고 싶다고요. 윤호는 좋은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저희는 지역 복지관에 연락했습니다. 독거노인분들께 김치를 기부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복지관에서 환영했습니다. 정말 감사하다고 많은 어르신들이 도움을 받으실 거라고 하셨어요. 저희는 한 달에 100포기씩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양은 아니었지만 시작이었어요. 첫 기부를 하던 날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고맙다고 맛있겠다고 하시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 일을 계기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걸 더 크게 키워보면 어떨까? 사회적 기업으로 만들면 어떨까? 수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기업 말이에요. 저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만드는지, 어떤 혜택이 있는지, 어떤 책임이 따르는지. 알아보니 생각보다 복잡했지만 할만했어요. 1년 후 저희는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았습니다. 정식으로 사회적 기업이 된 거예요. 이제 매출의 10%를 사회 환원에 쓰기로 했습니다. 독거노인분들께 김치를 드리고 저소득층 가정에도 지원하기로 했어요. 또 장애인 직원도 채용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약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사업은 계속 성장했습니다. 직원도 10명으로 늘었고 공장도 더 큰 곳으로 이전했어요. 백화점의 입점 제안도 들어왔습니다. 대형마트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하지만 저는 신중했습니다. 너무 빨리 커지면 품질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었거든요. 저는 천천히 가지만 확실하게 성장하기로 했습니다. 2년이 지났을 때 저희 김치는 지역에서 유명해졌습니다. 방송에도 몇 번 나갔어요.
암 투병 중인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방해를 이겨내고 성공한 사연이 화제가 됐거든요. 사람들은 제 이야기에 감동했고 김치를 찾았습니다. 저는 인터뷰할 때마다 말했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꿈은 이뤄진다고, 힘든 시기를 겪는 분들께 희망을 드리고 싶다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직원이 와서 말했어요. 누가 찾아오셨다고요? 누구냐고 물었더니 시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가 왜 여기에? 재판 이후로 연락도 없었는데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공장 입구에 시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2년 만에 보는 시어머니였어요.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머리는 완전히 휘어지셨고 허리도 굽으셨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시더니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오셨냐고 물었어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서 계시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고요. 정말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그동안 잘못 생각했다고, 은정이를 너무 힘들게 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사과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재판 때도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셨는데요. 시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지내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고,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았다고 하셨어요. 며느리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도구처럼 대했다고, 그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 이제야 안다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2년 동안 혼자 지내면서 정말 많이 후회했다고,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다고 하셨어요. 텔레비전에서 제 인터뷰를 봤다고, 그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때문에 은정이가 그렇게 힘들었다는 걸, 죽을 뻔했다는 걸 그제야 제대로 깨달았다고 하셨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계신 것 같았어요. 예전에 그 당당하고 권위적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저 잘못을 뉘우치는 한 사람의 노인이 거기 서 계셨어요.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미워해야 할까? 용서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시어머니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라고,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걸 안다고 하셨어요. 다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다고, 그리고 은정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성공한 걸 축하하고 싶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대단하다고, 자랑스럽다고, 자기가 며느리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셨어요. 저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여러 감정이 교차했어요. 분노, 원망, 슬픔, 그리고 연민. 시어머니도 결국 한 사람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실수하는, 후회하는 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많이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다고, 하지만 이제는 괜찮다고 했어요.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고 있고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의 사과를 받아들이겠다고, 이제 서로 과거는 잊고 살자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렀어요. 시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정말 용서해 주는 거냐고, 정말 괜찮은 거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괜찮다고, 저도 이제 마음이 편해지고 싶다고 말했어요. 미움을 품고 사는 건 저한테도 힘든 일이라고, 이제는 서로 편하게 지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어요.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다고 하셨어요. 지우와 서연이를 볼 수 있겠냐고,
손주들이 너무 보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이들을 만나게 해줘도 될까? 하지만 아이들도 할머니를 그리워했었어요.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주말에 아이들 데리고 뵈러 가겠다고 약속했어요. 시어머니는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감사하다고 잘 준비해서 기다리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 더 말씀하셨습니다. 은정아, 정말 미안하다고, 그리고 정말 자랑스럽다고요. 그 주말 저희는 종갓집을 찾아갔습니다. 2년 만에 가는 길이었어요. 낯설면서도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시어머니가 마당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지우와 서연이를 보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얼마나 컸냐고, 얼마나 예뻐졌냐고 하시며 아이들을 안으셨어요. 아이들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곧 할머니께 안겼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들을 안고 한참을 우셨어요. 미안하다고, 할머니가 잘못했다고, 이제 잘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결국 우리는 모두 가족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준비하신 음식을 먹었습니다. 정성껏 차려주신 밥상이었어요. 예전처럼 트집 잡는 말씀은 없었습니다. 그저 많이 먹으라고, 맛있게 먹으라고 하실 뿐이었어요. 식사 후에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김치 사업은 잘 되고 있냐고요? 저는 잘 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도 받았고 독거노인분들께 김치도 기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정말 대단하다고, 자기는 생각도 못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하셨어요. 자기도 도와줄 수 있겠냐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어머님이 도와주시겠다고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자기도 김치는 평생 담가왔다고, 이제라도 은정이를 도와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속지 않은 마음으로 일하고 싶다고, 월급 같은 건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윤호를 쳐다봤습니다. 윤호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나쁘지 않은 것 같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를 받아들여도 될까? 다시 힘들어지는 건 아닐까? 하지만 시어머니는 변하신 것 같았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계셨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좋다고, 함께 일해보자고요. 다만 조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니라 동료로 일하자고, 서로 존중하며 일하자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흔쾌히 동의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은정이 말을 잘 따르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다음 주부터 시어머니가 공장에 나오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직원들도 놀랐고 저도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정말 달라지셨더라고요. 예전처럼 명령하거나 트집 잡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제 지시를 따르시고 다른 직원들과도 잘 어울리셨습니다. 시어머니의 경험은 큰 도움이 됐습니다. 70년 가까이 김치를 담가오신 분이었으니까요. 배추 고르는 법, 절이는 시간 조절하는 법, 저도 몰랐던 노하우들을 알려주셨어요. 저는 그걸 제 레시피에 접목시켰습니다. 시어머니의 전통과 제 혁신이 만나 더 좋은 김치가 탄생했어요. 석 달쯤 지나자 시어머니와 저는 정말 좋은 동료가 됐습니다. 일하면서 이야기도 많이 나눴어요. 시어머니는 과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기도 시집와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래서 며느리한테 똑같이 했던 것 같다고 고백하셨어요. 잘못된 거라는 걸 이제야 안다고, 그 악순환을 끊어줘서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지만 그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말했어요. 만약 그때 포기했다면 지금의 성공도 없었을 거라고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은정이는 정말 강한 사람이라고 존경한다고 말씀하셨어요. 1년 후 저희 김치는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매출도 크게 늘었고 직원도 30명으로 늘었어요. 더 큰 공장으로 이전했고 전국 배송 시스템도 갖췄습니다. 백화점 여러 곳에 입점했고 온라인 판매도 활발했어요. 저는 정식으로 대표이사가 됐습니다. 회사 창립 3주년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직원들, 거래처분들, 그리고 저희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을 초대했어요. 시어머니도 자리에 계셨습니다. 이제는 저희 회사의 고문이셨거든요. 제가 무대에 올라 인사말을 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게 쉽지 않았다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감사드리고 싶은 분이 계시다고 시어머니를 무대로 모셨어요. 시어머니가 무대에 오르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제 시어머니시자 저희 회사의 고문이시라고. 과거에는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지금은 최고의 동료라고 소개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시어머니가 마이크를 잡으셨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자기는 며느리한테 정말 못된 시어머니였다고, 하지만 며느리가 용서해줬다고, 이렇게 함께 일할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자랑스럽다고,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희는 서로 안았습니다. 무대 위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껴안고 우는 모습을 보고 많은 분들이 박수를 쳐주셨어요.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진짜 끝났구나. 진짜 새로운 시작이구나.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됐구나.